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라고 해서 우리가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저항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앞서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내용 중에서 다시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페이지 안에서도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나온다고 이렇게 같은 것도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최근 수능에서 이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글자를 보면서 일단 쫄지 마시고 잘할 수 있다. 이 정도 뭐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리고 이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위주로 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이제 반공령이라는 겁니다. 반공령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막는다라는 뜻하고 이제 곡식할 때 곡 이렇게 더해서 이제 곡식을 막는 건데요. 이제 곡식의 유출을 막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계양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경제적으로 거래를 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이제 곡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곡물을 반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양이 좀 지나친 거죠. 이렇게 일본이 가져가는 곡식이 많아지면 문제는 이제 조선인들이 먹어야 할 쌀이 줄고 그러면 쌀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의 영향으로 이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이모군란이죠. 그러니까 이모군란 당시에 뭐 구식군인들의 그런 불만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쌀값이 폭등하면서 도시의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으로 이모군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곡물 반출에 이제 흉년까지 겹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삶이 참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 조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조선이 일본과의 이런 거래 협정을 갱신을 하면서 쌀을 수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바로 반공령을 실시할 수 있는 미국 유출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1889년에 함경도에서 그리고 1890년에 황해도에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어, 반공령을 내릴 때 절차가 조금 이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령을 내리려면 일정한 기간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기간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 지방의 지방 관리가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절차 등이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이 반공령은 정상적인 반공령의 절차를 따른 게 아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인의 피해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일본의 반발로 제대로 반공령을 시행해 보지도 못하면서 이제 배상금만 지불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조선 상인들의 활동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나온 반발인데요. 일단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고 또 서울에까지 들어오면서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단체가 밑에 다시 또 나옵니다만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상단체가 1898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조선의 상권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독립협회에서도 이권수호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98년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으로 이권수호 운동이 있어서 앞서서 시전상인의 한국중앙총상회와 독립협회가 서로 연대해서 같은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독립협회 이권 수호 운동은 주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막겠다라는 활동이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뭐 상업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그런 각종 이권들을 해외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러시아, 특히
당시 아간 판천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해다. 이 말은 뭐냐면 저령도를 러시아가 가져가서 일정 기간 자기들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저령도 그러면은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지금의 부산에 있는 부산의 영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뭐 한국 해양대 등이 있는 그런 섬이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을 이제 조차를 해달라,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광산 채굴권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막아냈고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함께 만드는 한러은행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자본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었던 은행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건 보안해입니다. 보안해는 1904년에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저지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하려고 조금 미뤘습니다. 자, 보안해라는 단체는 애국개몽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여러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만 이 보안해는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척권 요구 저지. 그래서 보안해 황무지, 보안해 황무지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황보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 황무지 개척권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의 쓸모없는 땅을 일본이 대신 개척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어떤 땅이 황무지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일본의 이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보안회가 활동을 하면서 일제의 이런 요구를 그 본질을 깨닫고 거부를 한 거고요. 결국은 일본이 이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이제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황무지를 지켜낸 거죠. 이때 이제 농광회사라고 하는 회사도 같이 건립을 하면서 황무지를 우리가 개척을 할 테니 일본은 꺼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보안회는 이렇게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저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결국 일제의 요구로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안회도 해체시켜라 이렇게 돼서 결국 보안회가 해체당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아마 우리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보거나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파트에서는 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삼는 러일전쟁 이후의 상황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일제의 차관 제공에 의해서 재정이 예속화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즉 우리나라에게 빚을 지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일단 대구에서 시작한 활동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뭐 이런 여러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해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나중에 대구에서 이제 해방 공간에서 해방된 이후 상황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대구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거 국채보상운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서상돈? 그러면 국채보상운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때 뭘 얘기를 하냐면 자, 남자들은 금주금연하자 이거예요. 술, 담배 끊자. 그리고 여자들은 폐물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모으자 이거죠. 여자들의 금반지 이런 것들 모으고 남자들은 담배 끊고 술 끊어서 돈 모으자라는 운동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한 신문이 바로 이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당시 주요 언론사들이 이 운동을 널리 퍼뜨리면서 알려진 운동입니다.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제 좋은 운동이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일본이 이거를 지켜볼 리가 없죠. 이런 모금 운동의 그런 모금 운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모금 운동을 하는 애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채보상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은 돈의 일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횡령을 했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어쭈 이것들 봐라 빚을 갚으려고 하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빚을
그 전에 비해서 2배, 3배로 빚을 막 늘려버려서 이제 더 이상 진짜 갚지 못할 규모의 빚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을 했고 나랏빚을 갚자고 금주금연, 여성들의 패물, 뭐 대한매일신보, 일제 탄압으로 중지 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상업, 산업, 금융 자본의 육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우리나라의 자본을 키우려고 했었던 노력들을 살펴보는 건데 그냥 한번 쭉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조선 시대에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이 갖고 있었던 토착 상업 자본들이 근대적인 자본으로 이제 바뀌면서 일부는 뭐 주식회사로까지 성장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시전상인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대적 공장을 이제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여러 사상 중에 하나였었던 경강상인은 원래 이 사람들은 쌀을 운반하면서 돈을 모았었던 상인들인데 일본의 증기선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존의 배로 운반하는 게 경쟁력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증기선을 도입하려고 우리도 일본처럼 해보겠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가장 대표 수출 상품이었었던 인삼을 다루던 송상은 일본의 이제 침탈로 인해서 인삼 재배업 자체가 좀 힘들어지면서 송상은 좀 무너져 갔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상들과 전국을 이제 유통하는 그런 상점들을 이어주던 객주, 여각, 보부상 같은 중개 상인들은 처음에는 중개무역으로 좀 부를 이제 얻는 듯 했지만 내륙으로 진출을 하면서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약화가 됐고 그 결과 살아남기 위해 상회사라는 이름으로 뭐 대동상해, 장통회사 등으로 대항을 시도를 하지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적 상업자본 형성되는 내용을 보면 1880년대까지 앞서 살펴봤던 대동상해, 장통회사 등 상회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대적 주식회사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활동이 활발해진 거는 1890년대 후반, 즉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황실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혁과 맞물려지면서 1890년대 이후 근대적인 상업자본, 산업자본들이 이제 활발해집니다. 이제 뭐 농상회사라 그래서 뭐 방징업이라던가 뭐 해운회사라든가 철도회사라던가 이런 회사 등을 우리가 직접 건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다가 유학생을 파견을 해서 당시 이제 최신 방직, 제지, 인삼, 뭐 양장 기술 등을 도입을 시도를 했었고 그런가 하면은 교육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리키는 실업 교육도 강조가 됐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모은 돈을 바탕으로 민간은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896년 이제 최초의 민간은행인 조선은행이 이제 설립이 됐고요. 최초의 민간은행이고 주로 이제 관료들의 자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한성은행으로 그리고 천일은행 등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좀 산업적으로도 혹은 이런 금융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방에 몰락한 사업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화폐 정리 사업으로 1905년 몰락해 버립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돈을 인정을 안 해줘 버렸기 때문에 질이 나쁜 백동화를 갖고 있었던 조선의 은행이나 조선의 회사들이 그냥 한꺼번에 몰락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열심히 상업 자본을 모으고 산업 자본을 모으고 은행 만들고 했었던 것이 1905년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체 식민지로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 정리 사업으로 몰락을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다면 경제적으로는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쭉 활동들의 이제 그 한계 등을 좀 살펴보면요.
자본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좀 영세할 수밖에 없었다. 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기술 및 운영 방식이 좀 미숙했죠. 뭐 처음 시작하니까 당연히 미숙한 것도 있고요. 뭐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일본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을 파견을 해서 기술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숙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일제 화폐 정리 사업으로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자본 규모가 뭐 이렇게 쪼그라든 것도 있었고, 거기다가 일제가 정치적으로 우리의 이런 성장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간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좌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본이 이 식민지 기간 동안 우리를 키워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힘들여서 노력했었던 것들이 화폐 정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한 번에 몰락을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진 이후 정말 힘들게 다시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밟아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를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